국가대표 정치뉴스쇼 5시 정치부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류 실장, 백반장, 유채커, 김현숙 소통역사 그리고 정치부회 애청자 정혜영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오늘도 조멘토와 박마커는 부재 중입니다. 박마커는 내일 돌아와요. 네. 유채커는 오늘도 넓게 쓰면 되는데 내일부터 좀 불편해하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지금 좀 외로운 상태이기 때문에 오는 게 나아요? 예, 오는 게 좀 나을 것 네,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그럼 박마커 와요. 지금 아마 보고 있을 텐데. 자, 유채권 나가서 이제 발제 준비하면 되고요. 류 실장, 백반장한테 물어볼게요. 대장동 사업자인 남욱 변호사의 폭로가 쏟아지고 있잖아요. 어제 정치부회에서도 여러 번 제가 이제 속보를 전했는데 대부분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발언들이잖아요. 그동안 남욱 변호사의 입장 또 발언이 조금씩 바뀌어왔다라고 어제 이제 유채코도 설명을 했는데 본인이 오늘 뭐 입장이 이렇게 좀 오락가락했던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오늘 폭로전에 나선 이유를 직접 설명했는데요. 내가 잘못한 만큼만 처벌받고 싶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남이 내 징역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면서 자신의 폭로는 기존 진술을 번복한 게 아니라 하지 않은 얘기를 털어놓는 거라고 주장했는데요. 다만 천화동인 1호에 대해서는 말을 바꾼 게 맞는데 이재명 대표가 당시 지지율이 가장 높은 대선 후보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네. 자, 지금 모두가 각자 도생이다라고 또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50억 클럽 수사는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냐는 또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는 또 그런 주장을 하고 있죠. 뭐 여러 가지로 복잡한 그런 상황인데 검찰이 조금 전에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해서 정진상 실장의 이메일을 확보했다는 그런 속보도 막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뉴스픽에서 짚어보도록 하고요. 류 실장, 오늘 이태원 참사의 유족들이 첫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부 희생자 유족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오늘 네. 기자회견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네. 철저한 진상규명 그리고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를 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국정조사를 놓고 오늘도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졌는데 자세한 얘기는 백반장이 주민에서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네. 어제 또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난 또 일부 유족들은 이상민 장관에 대한 뭐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었잖아요. 저희가 어제 속보로 전했던 내용인데 백반장이 전한다니까 이따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출근길 약식회견, 이른바 도어 스태핑을 전격 중단을 했잖아요. 그 여파가 오늘도 이어졌죠. 그렇습니다. 일단 민주당의 공세가 무척 뜨거웠는데요. 군사 독재 시절과 다를 바가 없다. 대통령실의 이전을 강행한 유일한 이유가 사라졌다. 이런 주장을 쏟아냈습니다. 야당 지도부는 청사의 가림막을 이명박 정부 시절의 명박산성 논란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네, 정청래 의원이 명박산성에 빗대서 성렬가벽이다 뭐 이런 표현도 쓰기도 했는데 여야의 공방이 오늘도 상당히 뜨거운 그런 상황이네요. 참, 그 윤 대통령의 항의성 질문을 하고 대통령실 비서관하고 충돌했던 MBC 기자 있잖아요. 위협하는 글이 올라와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 내가 총대를 메고 MBC 기자 죽인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된 겁니다. 경찰은 이 작성자를 추적하는 한편 해당 기자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에도 들어갔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각종 논란까지 생기는 그런 상황이군요.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상황실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울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일명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의 폭로전, 말 그대로 거침이 없습니다. 어제 정치부회의에서 대장동 재판에서 한 일부 증언을 전해드렸는데요. 그 뒤에도 폭로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근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에게 뇌물과 불법 선거 자금을 전했다고 상세히 진술했는데요. 남 변호사는 내가 잘못한 만큼만 처벌받고 싶기 때문이라고 오늘 추가로 발언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반박도 이어지고 있는데 관련 소식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5시 하면 다정해 정의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화요일의 뉴스픽 5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폭로전, 안보리 무력화, 소환 D-1, 어게인 2000이 69일 만에로 잡아봤습니다. 이른바 대장동 수사의 판이 다시 짜이고 있습니다. 최근 석방된 유동규 남욱 대 최근 구속된 정진상 김용 구도입니다. 특히 남욱 변호사의 폭로전 석방 당일부터 거침이 없는데요.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면서 예고한 그대로입니다. 이재명 대표 경선 자금 왜 마련하셨나요?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누군가요? 진술 태도 바꾸신 이유
법정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다정의 방송 중간에도 남 변호사의 폭로는 계속 터져나왔습니다. 그 탓에 저희 복국장 속보 챙기느라 방송 중에 분주한 모습 정 의원님들 함께 보셨죠? 오늘은 그 폭로 모으고 모아서 저 울체커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천화동인 1호 지분입니다. 남 변호사 이 지분과 관련해서 2015년 2월부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실 지분이라는 것을 김만배 씨로부터 들어서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시장실 지분 좀 두루뭉술한 표현이죠. 여기에 대해선 이렇게 쐐기를 박았습니다. 전직 기자 김만배 씨가 이 시장 측으로는 정진상 정무조정실장과 민주연구원 김용 부원장의 이름을 정확히 거론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특히 김 씨가 정진상, 김용 두 사람 등과 의형제를 맺었고 이후 천화동인 1호 지분을 이재명 시장 측에 갖기로 합의한 뒤에 김 씨가 사업 주도권을 쥐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른바 대장동 불법 자금에 대한 설명 들어갑니다. 먼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지난해 10월 남 변호사 등에게 3억 5,200만 원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당시 돈의 종착지를 유 전 본부장으로 판단했지만 어제 나온 남 변호사 증언은 달랐습니다. 2013년 유 전 본부장이 돈을 요구하면서 높은 분에게 드려야 할 돈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유흥주점에서 9천만 원을 주자 유 전 본부장이 다른 방에 가서 돈을 전달하고 왔고 스크린 골프장에서 1억 원을 건넬 때도 돈 받을 분이 오니 먼저 가라고 해서 돈만 주고 왔다는 게 남 변호사의 증언입니다. 여기서 높은 분, 남욱 변호사는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으로 알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한마디로 유 전 본부장이 아닌 이 두 사람이 뇌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남 변호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주요 선거를 치를 때마다 돈을 건넸다고도 진술했는데요. 첫 번째, 2014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 당시입니다. 김만배 씨와 유 전 본부장을 통해 역시나 정진상, 김용 이 두 사람에게 선거 전 4억 원을 건넸다는 겁니다. 선거 뒤에도 돈은 1, 2억 원가량 더 넘어갔고요. 남 변호사는 이 일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이 6월 4일에 김용 부원장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고도 했는데요. 이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김 부원장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 남욱 변호사의 김 부원장을 만났다는 주장은 법정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어제 재판 중간만 하더라도 남 변호사의 변호인까지 이렇게 말을 아꼈는데요. 2015년부터 천화동의 1호가 이재명 시장실 측 소유라고 알고 계셨다고 저희들 했는데 오후 재판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법정에서 말씀드리겠다는 말씀 외에는 추가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 새 남 변호사 본인의 생각은 좀 달라진 모양입니다. 법정 밖에서도 언론을 통해 폭로를 시작한 겁니다. 이러한 폭로 전의 이유, 남 변호사는 역시나 오늘 오전 기자들을 만나 설명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만큼만 처벌받고 싶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남이 내 징역을 대신 살아줄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도 토로했습니다. 진술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드러나고 상대방들의 책임이 늘어나니까 그쪽에서 나를 안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남이 내 징역을 대신 살아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측은 이 남욱 변호사 진술을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도 13년 동안 발생한 일을 이렇게 모두 지어내서 말할 수 있으면 소설가로 등단을 했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역할은 자금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장동 사업의 주요 설계와 로비는 다른 사람이 했고 나는 돈만 댔다. 그만큼 내 죄는 상대적으로 작다는 걸 강조하는 거겠죠. 그러면 다시 대장동 불법 자금으로 돌아와서요. 이번에는 2017년입니다. 이 대표로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를 앞둔 때였는데요. 남 변호사는 김만배 씨가 정 실장과 김 부원장에게 매달 1,500만 원씩 제공했다는 말을 유 전 본부장에게 들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그 뒤에도 2021년 대선 경선 자금 용도로 김용 부원장에게 돈을 전달한 건 앞서 김 부원장 공소장 등에도 적시가 됐죠. 이때도 배달은 유 전 본부장 몫이었습니다. 김용 부원장에게 이제 자금 넘길 때 이게 대선 자금으로 쓰일 거라는 걸 좀 알고 계셨을까요? 경선 자금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지나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검찰 수사 때만 해도 이 모든 자금의 종착지는 유 전 본부장이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로 추측되는 부분이 정진상 실장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겼는데요. 한 언론이 입수한 이 청구서에 따르면 김용 부원장 검찰 출석을 앞둔 유 전 본부장에게 침낭 들고 태백산맥에 가서 열흘 정도 숨어 지내라. 또 쓰레기라도 먹어라. 배탈 나서 병원에 입원해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정 실장도 대장동 수사 초기에 우리는 모르는 척하고 개인 비리로 몰아갈 거라고 했다는데요. 그래서 유 전 본부장의 이 발언도 나온 것 같습니다. 형제들이라고 불렸던 이제 그런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내용들이 함께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지만 이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 원래 이제 좀 어려울 때 진면목을 본다고 하잖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상당히 다르구나. 네, 이블련 남욱 변호사, 이 국민의힘에서는 그 진술을 바탕으로 아예 이재명 대표를 대장동 게이트의 수괴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선 친명계를 중심으로 남 변호사의 증언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깎아내립니다. 다 이게 있잖아요. 백세 인생 가사입니다. 들었다고 전해라. 못 간다고 전해라. 이 전원은요 증거 능력이 없을 거요. 이거 보고 이제 전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전원. 예. 전원은 제가 봤을 때 법정에서 증거 능력으로 저는 배제당하고 탄핵당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해진 건 바로 김만배의 입입니다. 오는 24일 0시 석방되는 김 씨가 과연 입을 열지가 최대 관심사인데요. 그 전에 이미 비명계는 행동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우선 이재명 대표와 당권을 놓고 맞붙었던 박용진 의원, 이틀 연속 당헌 80조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용 부원장이 기소가 됐어요. 예. 이걸 판단하는 시점이 기소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뭐 그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는 아직 뭐 이거를 판단할 시점은 아니고요.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는 이걸 판단할 시기가 됐다는 게 뭐 저의 판단이고 당의 안전 장치이기 때문에 이 당내 마련된 절차를 점검하고 가동시킬 시기가 된 거 아니냐라고 저는 뭐 공개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대표와 이 대선 경선에서 맞붙었던 이낙연 전 대표, 이른바 NY계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이 경선 과정에서 대장동 의혹을 꺼내 들기도 했었죠. 이 전 대표는 지난 6월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해 있는 상태인데요. 서른 윤영찬 의원이 다음 달 이 전 대표를 방문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현재 당 상황과 연결짓는 데는 선을 그을 뿐만 아니라 출국도 아직 확정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의미 부여를 안 하고 싶은 건 친명계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맞물려 나온 이 보도가 묘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검찰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해서 정진상 실장의 이메일을 확보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는데요. 들어가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히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보다도 또 정치를 같이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국회 또 어떤 휴가 기간 아니겠습니까? 뭐 1월 달이 그때 그냥 뭐 위로 겸 이렇게 방문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생각하고 싶다는 거죠. 네, 두 번째 픽은 안보리 무력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모였습니다. 하지만 대북 제재 수위 높이지 못하고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에 맡겼습니다. Two veto-wielding members of the Council are enabling and emboldening the DPRK. These two members' blatant obstructionism put the Northeast Asian region and the entire world at risk. 이번 긴급회의 올해 들어서 북한 도발을 둘러싼 10번째 회의였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성과로 이어진 적이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의 비판을 거들었지만요. 중국과 러시아는 여전히 미국 탓으로 돌렸습니다. Speaking for the DPRK is neither constructive nor responsible and only emboldens DPRK to further choose the wrong path. 美国应采取主动，展现诚意，提出现实可行的方案，正面回应曹放。 네, 이런 식의 안보리 무력화, 사실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곳 중 하나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조 탓인데요. 5개 국가 미영푸대 중러로 나뉘어 자국 이익에 따라 사사건건 대립 중입니다. 북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행위, 또 시리아 내전도 그러했습니다. 이 때문에 안보리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편 국정원은 북한의 ICBM 발사 당시 공개된 김정은 위원장의 자녀에 대해 오늘 국회 정보위에 이렇게 확인해줬습니다. ICBM 발사 현장에 나온 그 여아는 김주애로 판단된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보통 10살 정도의 여아로서는 좀 크고 다소 의혹이 있었지만 기존에 키도 크고 덩치가 있다는 그 국정원의 정보와 일치해서 국정원에서도 김주애라고 판단한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네, 세 번째 픽은 소환 D-1입니다. 이달 초 구속 적부심으로 풀려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내일 검찰에 출석합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지난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자진월북으로 몰아가도록 지침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서 전 실장은 강하게 반박해왔죠. 근거 없이 월북으로 몰아간 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실익도 없습니다. 주요 단서가 있는데 월북을 정부가 감출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며 소환 전 사전 작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시 합참 정보융합부장을 지낸 현직 육군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 중이고요. 앞서 서 전 실장 밑에서 일한 서주석 1차장도 사흘 연속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네, 다음 픽은 어게인 2002입니다. 어제 붉은 악마가 서울 광화문 광장 거리 응원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 전해드렸죠. 오늘 오후 광화문 광장에 있는 이 서울 종로구의 심의를 통과한 뒤에 현재 서울시의 심의가 진행 중입니다. 종로구청은 어제 붉은 악마의 계획서를 한 차례 반려했습니다. 안전관리 대책이 미흡하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특히 이 세종대왕 동상 앞에 주 무대를 설치할 경우 이 이순신 동상까지 좁은 공간에 많은 인파가 몰릴 걸 걱정했습니다. 여기에 따라 붉은 악마 사실상 광장 전체로 공간을 넓혔는데요. 화장실 등을 더 확충하는 조건으로 구청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서울시의 최종 결정 어떻게 나오는지는 과정의 중간에 계속 챙겨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픽은 69일 만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 약 7만 3천 명 나왔습니다. 69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벌써 나흘째 4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위중증 환자가 더 큰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근거를 갖고 있는 코로나19에 감염이 됐을 때 그다음에 중증과 입원과 사망의 행태를 보면은 걸릴수록 당분간은 더 위험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 걸려야 되겠죠. 안 걸리기 위해서는 개인 예방 수칙 중요합니다. 그다음에는 예방 주사밖에 없습니다. 안 걸리는 방법은 접종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중국도 기상입니다. 이 과도한 방역으로 제로 코로나를 표방했던 중국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 베이징의 하루 확진자 1,000명을 돌파하는 등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따라 베이징 일부 지역은 다시 부분 봉쇄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중국 정부 방역 완화 조치 발표한 지 열흘 만인데요.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방역 정책으로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함께 뽑아보시죠.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최근에 코로나 확산세 상당히 무섭죠. 저희가 산 증인입니다. 그렇죠? 유 실장. 네, 더 자세히 얘기 안 하겠지만. 자, 그렇고요. 종로구는 이제 그 거리 응원, 목요일 이제 우루과이전부터 이제 거리 응원을 허용했고, 이제 서울시가 지금 심의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관련 속보를 아까 이제 유 실장 유체커 얘기대로 저희가 나오는 대로 소개를 하도록 하고요. 종로구청의 결정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좀 높은 거 아니에요? 뭐 단언할 수는 없지만. 지금으로선 그럴 것 같은데요. 확실하게 얘기하지 마. 예, 서울시의 네. 좀 판단을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정진상 실장의 이제 아까 이제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도 소개를 했는데 그 언론인 뉴스타파죠? 예, 뉴스타파가 맞습니다. 공개한 구속영장 청구 내용이었고요. 청구서 내용이었고요. 경찰이 조금 전에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는 그런 속보도 나왔는데
본격적인 물증 확보에 나섰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오늘 경기도청에 수사진을 보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정진상 실장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대표의 도지사 시절 비서실 정책실장을 지냈던 당시의 이메일 기록 등을 확보하는 데 나선 건데요. 정 실장은 남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에게 1억 4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또 화천대유 1호 지분의 428억 원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고 있죠. 여기에 대한 증거인멸 그리고 도주 우려를 법원이 인정을 해서 지난 19일 새벽에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정 실장 측은 어제도 전해드렸지만요. 여기에 대해서 구속 적부심을 청구한 상태인데요. 내일 신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네, 내일 구속 적부심 신문이 있고요. 구속 적부심은 24시간 이내에 대개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관련된 속보를 바로 전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가 속도를 내는 데 반해서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는 너무 지지부진한 거 아니냐, 뭔가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또 일각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어제 남욱 변호사의 그 진술 내용을 쭉 들어보면요. 발언을 들어보면 이 50억 클럽에 대한 내용도 일부 있거든요. 어때요? 그 50억 클럽 쪽에 대한 수사도 좀 급진전될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네, 먼저 50억 클럽 대장동 팀이 사업 수익을 50억 원씩 건네기로 약속한 정치인과 법조인 등 유력 인사 6명을 일컫는 말이죠. 남 변호사는 어제 재판에서 이 중 한 명인 김수남 전 검찰총장 이름을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특히 김만배 씨한테 최윤길 전 성남시 의회 의장의 뇌물수수 사건을 잘 봐달라고 당시 수원지검장이었던 김 전 총장에게 부탁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는데요. 그 시기를 2012년 8월로 특정하기도 했습니다. 최 전 의장은 2012년 말 실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했는데요. 남 변호사는 이와 함께 또 다른 50억 클럽인 곽상도 전 의원이 화천대유 투자에 관여한 것으로 풀이되는 증언도 내놨습니다. 현재 이 50억 클럽 수사는 곽 전 의원만 기소된 채 사실상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네, 곽상도 전 의원을 포함해서 그 50억 클럽에 거론된 인사들은 다 뭐 좀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6명 중 1명이 권순일 전 대법관이잖아요. 대한변협이 권 전 대법관에게 변호사 등록 신청을 철회해달라는 요청을 또 한 번 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변협은 지난 10일 이 권 전 대법관에게 지금 상황에서 변호사 개업을 한다면 법조계 전체에 국민적 비난이 따를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지난달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요. 권 전 대법관 이 퇴임 뒤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하면서 월 1,500만 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함께 이 50억 클럽에 이름을 올린 것 자체도 큰 논란거리인데요. 그러면서 이 2019년 7월 당시에는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캐스팅 보트를 행사한 것을 두고 이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권 전 대법관이 사법 처리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요. 변협 요구를 거부할 경우 이 변호사 등록을 막을 수단은 없습니다. 네. 자, 한편으로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가 또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유체커가 잘 챙겨요. 네, 알겠습니다. 서초동에 갈 필요는 없고 여기서 챙겨요. 네. 네, 회의는 진행해야 되니까. 자, 오늘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재판도 진행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가 또 한 축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미 이제 기소된 사건이 있기 때문에 재판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대선 때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난 대선에서 고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죠.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이 열렸습니다. 이 대표 측이 김용 부원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는데요. 오랜 시간 함께한 측근인 김 부원장을 통해 시장 재직 당시에는 김 전 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검찰은 김 부원장 등을 검찰 측 증인으로도 신청할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또 소식을 좀 짚어보면요. 사실 이제 박범계 전 법무장관 또 한동훈 현 법무장관 간의 신경전이 계속 이어져 왔잖아요. 법사위 때마다 이제 충돌을 해왔는데 최근 이제 이재명 대표 측근 수사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는 걸 놓고서 박범계 전 장관이 그 배후에 한동훈 장관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오늘 뭐 관련한 얘기를 또 했는데 이 사건이 작년부터 계속돼 왔는데 전임 장관은 임무를 다하지 않았지만 저는 임무를 다하려고 하는 것이다. 조단위 개발 이익을 가로챈 범죄를 수사하는데 외풍을 막는 게 장관의 임무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한동훈 장관은 정말 본인을 향한 공격에 단 하나도 참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 사안을 다 받아치는 아마 그런 스타일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앞서 이제 그 유책과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 일부 의원들이 이낙연 대표를 만나러 미국으로 간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인사들이 다 관련한 인사들이 부인을 했다는 거죠. 관련한 인사들이 부인을 했다는 거고 다만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이 좀 빨라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아마 관련한 얘기는 저희가 챙겨봐야 될 것 같고 자, 비명계 내부의 입장은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엇갈리고 있는데 이제 수박으로 또 찍혔던 김혜영 전 의원이 막힌 거는 비워야 한다면서 오늘 이재명 대표의 용태론을 공식 제안을 했다고 하네요. 민주당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공식적으로 용태론을 또 언급한 건 처음이기 때문에 또 관련한 파장이 당내에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원픽은 어떤 걸로 꼽을 거예요? 네, 오늘의 원픽입니다. 남이 징역 대신 안 살아준다. 활짝 열린 나뭇잎.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 출근길 약식 회견을 중단한 데 대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MB 때의 명박산성에 빗대 성렬 가벽이라는 용어까지 나왔죠. 또 대통령실은 오늘 김건희 여사가 해외 순방 당시 아픈 아이를 안고 찍은 사진을 빈곤 포르노라고 표현했던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대통령실 명의로 야당 의원을 고발한 건 이번 정부 들어 처음이죠. 당연히 파장도 커지고 있는데 관련 소식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상황실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다혜 반장의 국회 상황실로 가겠습니다. 국회 상황실로 가겠습니다. 네, 국회 상황실 생각하다가 주민인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닐까? 너무 좋아하진 않아요. 너무 좋아하진 않아요. 주민 좋아합니다. 네, 늘 국회 상황실을 생각하시는 복국장, 저랑 똑같은 마음이시죠? 바로 어제 이 복국장의 내심, 우리 국회 상황실에 대한 애정이 드러났습니다. 몇몇 정회원 분들께서는요, 조익신 멘토와 박준우 마커 없는 요 며칠 동안 백다혜 반장은 둘 중에 어떤 코너를 맡을까 궁금하다 이런 댓글 주셨는데요. 백 반장의 픽은 바로 박마커의 주민이었습니다. 역시 사람은 평소에 있을 때 잘해야 하는 겁니다. 조익신 멘토, 어떤 키워드가 눈에 띄나요? 어차피 답정너인 백반장한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데 이번에 또 패싱 당하면 각서를 받겠다는 의미로 각서까지로 하겠습니다. 확실한가요? 네, 저걸로. 아니에요 또? 아닙니다. 네, 그럼 집결 차단 키워드의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이 복국장과 저 류실장 그리고 우리 정회원 여러분들의 최애 코너죠. 정치의 흐름을 한눈에 살펴보는 국회 상황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발언 관련 논란을 다룹니다. 외신과 사진 전문가들은 김건희 여사의 사진이 자연스러운 봉사 과정에서 찍힌 사진이 아니라 최소 2개, 3개 조명까지 설치해서 사실상 현장 스튜디오를 차려놓고 찍은 컨셉 사진으로 분석합니다. 네,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한 사진을 보고 빈곤 포르노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대통령실이 오늘 장 의원을 서울 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빈곤 포르노라는 이 논란의 표현 때문은 아니고요. 방금 들으신 발언, 조명을 설치해서 찍은 콘셉트 사진이었다라고 주장했던 것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은 3가지 이유를 들어서 장 의원을 고발했는데요. 첫 번째는 인터넷 게시판이 출처인 가짜 뉴스를 공당 회의에서 퍼뜨렸다는 점. 또 대통령실이 여러 해명을 했지만 외신의 근거가 있다라고 하면서 허위 사실을 부각한 점. 또 외교 국익을 정면으로 침해한 점을 들었습니다. 어제는 강력한 유감을 표현을 했었는데 오늘은 법적 조치를 강행한 겁니다. 장경태 의원은 인터넷 게시판 출처 불명 허위글을 토대로 가짜 뉴스를 공당의 최고 권위 있는 회의에서 퍼뜨렸습니다. 대통령실은 언론 보도 후 조명이 없다는 사실을 성실히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글을 내리거나 사과하기는커녕 허위 사실을 계속해서 부각했습니다. 네, 현직 민주당 최고위원인 장경태 의원.
이 정부 들어서 대통령실이 야당 의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장 위원은 오늘 조명을 켰는지 안 켰는지가 뭐가 중요하냐면서 이 본인의 주장 굽히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도둑질 하는데 조명을 켰다 안 켰다가 중요하겠습니까? 도둑질 한 게 중요하겠죠. 왜 이 컨셉 사진을 찍었냐가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숨바꼭질 하다가 머리카락 보였냐 안 보였냐 가지고 싸우는 애들도 아니고. 네, 빈곤 포르노라는 표현도 철회할 생각이 없다 명확히 했는데요. 포르노라는 표현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문제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빈곤 포르노는 사전에도 있고요. 논문에도 있고요. 많은 국제기구 NGO 활동가들의 가이드라인에도 명시된 금지된 이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보통 저희가 이력서나 출입국 신고서 쓸 때 SEX라고 써 있다고 해서 그걸 야하다고 생각하나요? 그런데 여권뿐 아니라 야권에서도 이 포르노라는 표현이 과했다는 평가가 나온 바가 있죠. 빈곤 포르노는 이 포르노와는 완전히 다른 뜻이지만요. 장 위원이 포르노라는 단어의 이 선정적인 어감으로 이목을 끌려는 마음 전혀 없었는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여권에서는 장 위원이 조명을 사용했다라는 근거로 들었던 이 외신 링크, 국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댓글 수준의 글 아니냐라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는데요. 외국 언론사에서 그런 보도를 했다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거짓말이라는 것을 스스로 폭로하는 거잖아요. 저는 마땅히 책임은 져야 된다고 봅니다. 젊은 분들이 정치를 하면서 정치를 좀 잘못 배운 것 아닌가 생각해요. 네, 용산 대통령실의 첫 야당 의원 고발. 결국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거였습니다. 야권의 이런 심증을 굳혀준 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시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중에. 대한민국 권력 서열 1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김건희 여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여러 쟁점이 있지만요. 대통령실이 장 위원을 고발한 핵심은 최소 2-3개의 조명이 있었는지의 여부입니다. 대통령실이 배포한 김 여사의 영상을 제가 다시 여러 번 자세히 들여다봤는데요. 먼저 이 장면을 한번 보시면 뒤에 앉은 가족들의 그림자 왼쪽으로 향해 있습니다. 빛이 오른쪽에서 온다는 거죠. 그런데 좀 뒤에 있는 이 장면에서는 이 빨간 옷을 입은 아이와 사다리의 그림자 반대쪽 오른편을 향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정면에서 이 선풍기와 벽에 걸린 이 자루의 그림자는 또 왼쪽을 향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빛의 방향이 통일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촬영 카메라에 달린 조명이거나 또 실내등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장면을 보시면 김 여사는 방의 오른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빛이 닿는 곳은 화면의 중심이 아니라 김 여사의 얼굴 쪽입니다. 만약에 이 촬영이요, 이 건물에서 이루어졌다면요, 문과 창문에서 들어온 자연광일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영상을 기자가 여러 차례 돌려봐야 하는지 문득 의문이 드는데요. 마치 바이든이냐 아니면 날리면이냐 수십 번 들어봤던 때가 떠오릅니다. 이 문제의 이 김 여사의 영상, 대통령실 전속 촬영 기사만 동행을 해서 찍은 영상인데요. 만약 이 일정이 기자들에게 공개가 되고 방송사에서 직접 촬영을 했다면 이 최소한 조명이 있었는지 아니면 없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일 필요는 없었겠죠. 제2 부속실을 설치해서 김 여사의 행보를 좀 더 잘 보좌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해묵은 논쟁이 다시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특히 이번 해외 순방 일정은 명백한 공식 일정이죠. 대통령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이걸 공식, 비공식 이런 걸 어떻게 나눠야 될지. 네,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 출근길 약식 회견 중단의 후폭풍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어 스태핑, 이 기자실 코로나 확산 때문에 중단을 선언을 했지만 다음 날 바로 다시 재개를 했었죠. 그리고 또 이른바 체리 따봉 문자 파동 이후 또 그리고 지난 이태원 참사와 해외 순방 일정 때를 제외하면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윤 대통령의 소통에 대한 의지 덕분일 텐데요. 그런데 어제부로 전격 중단이 됐고 당분간은 윤 대통령의 마지막 도어 스태핑 멘트 이 부분이 될 듯합니다. MBC에 대한 그 전용기 탑승 배제는
우리 국가 안보의 핵심 축인 이 동맹 관계를 사실과 다른 그런 가짜 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 헌법 수호 그 책임의 일환으로서 저는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네, MBC 기자와 대통령실 비서관과의 고성 섞인 설전. 대통령실은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전에는 지속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하죠. MBC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 이야기도 들립니다. 여기에 고성을 했던 이 MBC 기자를 살해하겠다는 글까지 올라와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서울 마포경찰서는 MBC 기자의 신변을 보호 중이라고 합니다. 대통령과 언론사 간의 강대강 대치, 이대로 좋은 걸까요? 그러니까 출입처 해당 기관이 징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경우는 저도 기자 생활 27년 차인데 처음 봅니다. 이제 MBC에 대한 그 전용기 탑승 배제 조치가 나왔을 때 기자단에서 투표를 했거든요. 29대 6으로 부당하다라는 의견이 훨씬 많았어요. 네, 이 도어 스태핑 중단이 정치권에 남긴 것 다름 아닌 이 슬리퍼 논쟁인데요. MBC 기자가 대통령과의 기자회견에서 슬리퍼를 신고 이렇게 팔짱을 꼈다는 것, 한마디로 무례하다, 예의가 없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입니다. 무례하다고 생각합니다. 상가에 갈 때 그렇게 울긋불긋한 옷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그렇게 빨간 넥타이 메고 가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네, 과거 정부에서는요. 청와대 출입 기자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대통령을 직접 만나는 건 1년에 몇 번 안 되는 중요 행사였습니다. 매일 아침 대통령을 만나는 이 출근길 약식 회견과는 좀 다르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괜한 트집을 잡고 있다고 했습니다. 신발을 던진 것도 아니고 신발을 신었는데 그게 왜 문제예요? 신발을 구두를 신었든 슬리퍼를 신었든 그게 무슨 트집 잡을 일인지 모르겠고요. 트집 잡는 불편한 매체와 불편한 기자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분들도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건데. 네, 여야는요, 이 복장과 관련한 과거 상대방의 공세를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야권 지지자들이 김 여사의 옷차림을, 이 베일을 무리하게 문제 삼았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이 구두발 사진을 꺼내들면서 예의와 품위를 따지는 국민의힘을 비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영국에 갔을 때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그 까만 솔이 달린 그 모자를 썼다. 이거 귀족들만 쓰는 건데 이걸 쓰고 가서 예의에 어긋난다. 사실은 그것도 아니었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기차 안에서 구두발을 올렸지 않습니까? 본인들은 왜 그런 건 또 사과하거나 성찰하지 않아요? 네, 윤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 중단 자체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소통을 중단하고 벽을 쌓은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거는 도어 스태핑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국민이 대통령과 정부에 바라는 바가 뭐라는 것을 갖다가 인식을 하고 거기에 알맞게 국정을 갖다가 펴야만이 국민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봐요.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도어 스태핑을 정착할 수 있도록 언론인 여러분들도 협조해달라 이야기를 했는데요. 장경태 최고위원에 대한 경찰 고발에 대해서도 힘들고 아픈 아이에게 상처를 줬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들어가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가짜뉴스와의 전쟁, 도어 스태핑 중단 이어서 장경태 의원 고발까지. 네. 자, 현 정부 들어 첫 이제 야당 의원 고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조금 전에 대통령실이 장경태 최고위원을 경찰에 고발을 했다는 건데 오후 3시에 고발장을 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실은 오늘 오후 3시에 서울경찰청을 직접 찾아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장 의원의 이 콘셉트 촬영이라는 허위 발언이 대한민국이나 캄보디아 정부 이전에 힘들고 아픈 아이의 가족에게 큰 상처를 줬다고 말했습니다. 상대 국가의 어려운 현장을 방문하고 위로하는 건 역대 정부의 외교 활동의 일환이라면서 국익을 침해해서 없는 결례를 만들어낸 것을 보고 법적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장 의원이 유감을 표명하면 소송을 취하할 수도 있냐는 질문에는 아직 답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네, 장 의원이 사과할 또 그런 분위기는 아니더라고요. 오늘 여러 가지 발언을 종합해 보면요. 장경태 의원도 오늘
사실관계를 밝히고 싶다는 의견은 재차 밝히면서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다라는 그런 주장을 강조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의원총회가 끝나고 나서 기자들을 좀 만났는데요. 본인의 입장 굽히지 않았습니다. 기분 모욕죄, 기분 나쁜 죄는 될 수 있는데 허위사실 유포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요. 김 여사 촬영 현장에 조명이 사용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외신과 사진 전문가의 의견이 혼용돼서 쓰이기는 했지만 조명을 사용하지 않고는 사진도 영상도 불가능하다고 본다 이런 주장을 재차 폈습니다. 불을 켜고 도둑질을 했든 불을 끄고 도둑질을 했든 저는 빈곤 포르노 찍은 표현에 대해서는 철회할 생각이 없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촬영에 사용한 카메라 기종이 뭔지 핀 조명이 사용됐는지 알고 싶다. 또 수행원이 몇 명인지 이런 부분도 알고 싶은데 대통령실이 관련 내용을 밝히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유 실장이 얘기했던 대로 저는 두 사람이 좀 헷갈려요. 유 실장하고 유 체커가. 그냥 울체커라고 불러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아무튼 그렇고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장경태 의원이 이제 오늘 의총 후에 기자들한테 그런 발언을 했고 국회의원은 이제 국민의 대표로 대리로 질문을 하는 건데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 고발을 하고 겁박을 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고 민주당의 공식 논평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의혹에 성실하게 답하는 게 대통령실의 기본적인 올바른 태도인데 야당 의원을 고발하는 것은 뻔뻔한 태도다라는 또 민주당의 공식적인 논평도 나왔고 장경태 의원이 사과할 의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 공방도 이어지면서 또 법적으로 좀 지금 이제 처리가 되겠네요. 경찰에 고발 조치가 됐으니까요. 앞으로 이제 경찰 수사 과정도 저희가 좀 챙겨보고요. 자, 대통령실이 도어 스태핑 중단의 계기가 됐던 MBC 취재진에 대한 입장을 일부 밝혔다는 거죠.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도어 스태핑이 가치 있는 소통 방식이라고 생각한다면 정착될 수 있도록 언론인 여러분들도 협조해달라고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같은 문제가 재발된다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했는데요. 다만 특정 언론인, 즉 항의를 했던 당사자인 MBC 기자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습니다. 유 실장이 발제에서도 전했지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도어 스태핑이 꼭 국민과의 소통을 뜻하는 건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이번 도어 스태핑 중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성격이 원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본인 성격에 맞지 않은 건 참지 못하는 성격이라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정치를 해보신 분이 아니에요. 예. 정치인들이 흔히 얘기하는 대로 인내하고 참고하는 이런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즉흥적인 반응을 갖다 보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요. 네, 이 도어 스태핑 중단에서 보여준 윤 대통령의 성격이 이 불편한 걸 참지 못하는 것 같다는 주장도 야권에서는 나왔는데요.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입니다. 소통이라는 건 불편한 걸 눈앞에서 치우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준석이 불편하니까 이준석 눈앞에서 치우고 또 야당이 불편하니까 야당하고 대화 안 하고 그다음에 언론이 불편하니까 언론 눈앞에서 치우고 그런 게 어떻게 소통일 수가 있습니까? 오늘이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7주기죠. 여야 정치인들이 추모식에 참석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MBC 사태 관련한 발언이 나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의 7주기 추모식이 열렸는데요.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전하도록 하고요. 이 정치 원로라고 할 수 있는 김덕룡 김영삼 민주센터 이사장의 발언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의 이 MBC 대통령 전용기 배제 사건 그리고 또 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을 함께 언급하면서 비판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요즘은 정권에게 불리한 기사를 썼다고 특정 언론사 기자를 대통령 전용기에 태워주지 않는 옹색한 사태나 방패 사무위로 삼고 자신과 관련된 사건에 연루된 사람의 목숨을 끊는 일이 연거푸 일어나는데도 나는 그런 사람 잘 모른다는 구차한 변명 등이 판치고 있는 정치권 상황을 볼 때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걸었던 대도무문의 큰 걸음걸이가 세상스럽고 위대해 보입니다. 네, 여야를 모두 때리는 그런 발언이었는데 아무튼 전용기 배제 조치에 대해서는 옹색한 사태다 이런 표현을 했네요. 자, 그리고 어제 저희가 유 실장이 짚었던 내용인데 주말에 이제 촛불 집회에 민주당 의원들이 6명이 참석을 했잖아요. 무소속 민영배 의원까지 포함하면 7명인데 관련해서 이제 여당에서 비판 발언을 이어내면서 정치권 공방이 좀 벌어졌던 일이 있습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주말마다 있는 촛불 집회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난 주말 촛불 집회에 참석했던 안민석, 김용민, 양이원영, 강민정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는 이태원 참사 진상은폐와 책임자 비호를 위해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자초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집회에 가능한 가담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집회 참여 자체는 의원 각자의 자발적인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퇴진을 전면에 내걸고 퇴진을 위해서 그 집회에 갔다 이렇게 보는 거는 좀 무리고요. 각각의 개인의 어떤 헌법기관으로서 자기가 판단해서 자발적으로 나간 거지. 기본적인 어떤 그 국회의원의 어떤 의정 활동의 기본을 저는 부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도 집회 참석 자제해야 한다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입니다.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의회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 의회주의자라면서 집회에 나가려면 국회의원 배지를 떼야 한다. 즉 의원직 사퇴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들이 할 일이 있고 지지자가 할 일이 있고 국회의원이 할 일이 있는 거 아니에요. 취임 6개월 만에 아무리 잘못하고 있어도 퇴진 주장하는 국민들 집회에 국회의원이 가서 마이크를 잡았다는 것은 그것은 헌정 중단을 시키겠다는 얘기에 동의를 하는 거고 그리고 그러면은 국회의원으로서 배지를 떼야죠.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또 그런 상황이네요. 자, 좋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가짜뉴스와의 전쟁, 도어 스태핑 중단 이어 장경태 의원 고발까지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백다의 반장의 주민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엔 주민 정확하게 발언했어요. 그리고 아까 국회 상황실을 제가 특별히 더 좋아하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저는 이제 균등하게. 그러면 순서대로 말씀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게 되나요? 뭐가? 어느 코너를 제일 좋아하시나요? 무슨 소리? 균등하다니까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따 끝나고 얘기합시다. 유체커 좀 정리 좀 해요. 네. 자,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놓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예산 처리 후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히면 협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는데요. 민주당은 모레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가운데 일부 희생자의 유족이 처음으로 언론 앞에도 섰는데요. 관련 내용을 주민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둘러싼 정치권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선 수사 후 국정조사를 말하던 여당의 입장이 선 예산 후 국정조사로 미세하게 바뀌었는데요. 조금씩 서로 입장을 역지사지해서 합의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을 찾을 수 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가급적 합의해서 예산 처리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우리 당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 달 2일이 법정 시한인 예산안 처리부터 먼저 하고 국정조사는 다시 협의하자는 겁니다. 민주당은 일단 전향적인 입장 변화라고 평가하면서 내부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도 여당의 공식적인 입장 천명을 요구하는 등 압박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 슬픔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유가족까지 만난 상황에서 또다시 시간 끌기용, 책임 회피용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는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국정조사에 동참할 뜻이 확고하다면 여권의 공식적인 입장을 조속히 천명해 주기 바랍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국민의힘에 오늘 오후 6시까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명단을 제출하라고 압박했죠. 하지만 주호영 원내대표 아직 협의가 되지 않았다며 명단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민주당이 예산 처리 후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명백히 밝혀주면 그 이전에라도 국정조사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인데 아직 그 입장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총회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민주당과 그런 점에서 의견 일치를 볼 수 있으면 명단을 제출하고 그렇지 않다면 기존 입장에 변동이 없습니다. 서로가 공식 입장을 내놓으라면서 압박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주 원내대표의 선 예산 후 국조 입장에 대해서 엇갈리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어제 정말 마지막 수단, 마지막 어떤 그런 차원에서 뭐 예산을 통과시키고 또 수사 결과를 보고 국정조사는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진 거죠. 아 그러면은 이제 변한 거 맞는 거네요, 기류가? 약간의 기류 변화는 있는데 내부에서는 아직도 상당수 의원들은 국정조사는 아직은 아직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의 국정조사를 이재명 방탄용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보여왔죠. 하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예산안 심사가 난항을 겪자 당내에서도 변화의 기류가 감지된 걸로 보이는데요. 다만 당론으로 모아지지 않은 상황이라서 향후 주 원내대표의 리더십도 시험대에 오를 걸로 보입니다. 당 내의 입장은 아직도 그 선수사 후 조사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원내대표 개인 생각이고 당의 입장은 아닌 그런 상황이네요. 네, 그 입장을 이제 바꾸려면 조영 원내대표가 의원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 협조 여부와 관계없이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 계획서 채택만큼은 24일 본회의에서 그 이상 미룰 수는 없다는 입장이라는 점은 분명히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사실상 국민의힘 단독으로 빠진다고 해서 모든 이런 야하 3당을 포함한 무소속 의원들도 동의하는 이런 국정조사가 반쪽짜리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정부가 이 자료 제출 등에 있어서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이런 우려 등은 있지만 그것은 또 그것대로 국민들이 보시고 또 판단하고 심판하실 거라고. 어제 야 3당이 제출한 국정조사 계획서에는 조사 대상 기관으로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가 포함돼 있습니다. 마약 수사에 집중하느라 참사를 방지하지 못했다는 취지에서 법무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는데요. 또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참사 당일 축제를 다녀왔다고 밝힌 경상남도 의령군까지 조사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조사 기간은 11월 24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총 60일이고 기관 보고가 4차례, 청문회는 5차례, 현장 조사는 3차례 실시하도록 기재됐습니다. 여당 안에서도 야당 단독으로만 국정조사가 진행될 경우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정조사 계획서 보면은 뭐 대통령실, 법무부, 뭐 대검에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는데 그래서 몇 개 뺄 거 빼고 이렇게 현실적으로 타협하는 게 더 낫지 않냐? 만약에 우리가 국정조사를 어느 정도 들어갈 의향이 있다면은 방금 방식으로 들어가서 안에 들어가서 싸우는 방식이죠. 지금까지 야당은 자기들이 정권 잡았을 때 한 번도 국정조사를 응한 적이 없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참가하지 않고 힘 빼기 하는 방법도 두 가지 방식이 항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한편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유가족과 부상자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함께 눈에 띈 발언, 수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이었습니다. 경찰 특수부는 철저한 진상규명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선을 긋고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에 좀 더 힘을 싣는 모습이었는데요. 또한 최근 예산안 심사를 놓고 여야의 삿바 싸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를 정쟁으로 규정하고 국회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국익 앞에 여야가 없습니다.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산과 법안을 통한 재정적, 제도적 뒷받침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쟁에 밀려 적기를 놓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모두 한 마음으로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야가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를 진행할지 협의 중인 상황에서 나온 발언인 만큼 그동안 국정조사는 정쟁만 유발한다는 여당의 주장을 떠올리게 했는데요. 오늘도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이어졌습니다. 환경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등 3개 상임위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가 진행되는데요. 이 절차를 거친 예산안을 30일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하고 법정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경찰국 예산 등 여야의 견해차가 큰 사안들이 남아 있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경찰국 예산 하나 때문에 나머지 모든 예산들이 다 상정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상임위를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님하고 간사는. 무슨 상임위를 거부해요? 지금 거부하고 있잖아. 그런 말씀 마시죠. 뭔 소리 하고 있어? 예? 뭔 소리 하고 있냐고? 누가 지금 반말해 지금?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는 동안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은 오늘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 앞에 섰습니다. 눈물과 오열 속에서 정부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이태원도로 한복판 차디찬 죽음의 현장에는 국가는 없었습니다. 이 우리 유가족들은 묻습니다. 거짓말이나 일삼고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고 떠버린 행안부 장관 이상민 보고받은 적 없다, 몰랐다 라고 일관하고 있는 용산구청장 박희영, 용산경찰서장 이인재, 112 치안종합상황실장 류미진 등에게 꽃다운 우리 아들, 딸들 생명의 촛불이 꺼져갈 때 뭐하고 있었냐고 묻고 싶습니다. 유족들은 6가지 요구사항을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진정한 사과, 성역 없이 엄격하고 철저한 책임 규명, 피해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진상과 책임 규명, 참사 피해자의 소통 보장과 인도적 조치 등 적극적인 지원, 희생자들에 대한 온전한 기억과 추모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입장 표명과 구체적인 대책 마련 등이 담겼습니다. 이 중 희생자 이름 공개와 관련한 요구사항도 있었는데요. 정부는 유가족의 의사를 확인해서 공개가 가능한 희생자 이름을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유족 측은 희생자 명단 공개 논란이 문제의 핵심은 아니라면서 유가족 뜻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희생자 추모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유가족 여러분과 함께 우리 아이들의 억울하고 비통한 죽음에 대해서 철저히 명확하게 밝힐 수 있도록 미약 하나마 동참하려 합니다. 그날의 진실과 투명한 조사, 그리고 책임 있는 자들의 책임과 사퇴,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를 비롯해 더 이상 우리 아들, 딸들의 영정사진도 표도 없는 불쌍한 영혼으로 만들지 말아주시라는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 수사는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특수본은 최재원 용산구 보건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했는데요. 박희영 용산구청장 또한 휴대전화 포렌식 참관을 위해서 다시 불렀습니다. 최 소장은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고도 인파가 많아 접근이 어렵다면서 되돌아갔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 피의자 전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소환 조사를 받았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이번 주 중으로 다시 불러서 추가 조사할 예정인데요. 어제 최성범 소방서장은 소방 대응 2단계 발령이 늦어진 경위를 취재진에게 직접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제일 궁금했던 게 아마 기자님들이 대응 2단계를 왜 제가 안 걸고 본부장이 걸었나 아마 이 부분일 것 같아요. 근데 대응 2단계는 제가 안 걸어도 누구나 다 걸을 수가 있고요. 제가 안 걸은 이유는 그쪽 그 후면부 상황에 구조 구급 거기 활동에 몰두하느라고 제가 못 걸었어요. 그거를 본부장이 대신 걸어줬습니다. 또한 참사 당일 안전 순찰 근무지인 해밀턴 호텔 앞이 아닌 119 안전센터에 머물러 논란이 된 점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밀턴 호텔 앞에서 고정 근무를 했다 하더라도 그 골목길 상황을 인식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태원 안전센터 차고문 바깥에 있었어요.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방노조는 오늘 특수본을 방문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현장 소방관 위주의 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서명지 10만 부를 전달했습니다. 이곳에 서명을 하면서 힘내셔라. 그리고 지지한다. 왜 사유직들한테 희생양을 샀냐. 그러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처벌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정답도 알려주었습니다. 특수본은 진짜 책임자가 누구인지, 누구를 수사할 건지 잘 선택하고 판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는 오늘부터 이상민 장관에 대한 사퇴와 처벌, 그리고 하위직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에 대한 조합원의 찬반을 묻는 총투표를 실시합니다. 하지만 행안부는 위법이라며 징계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은 잠시 후에 자리에 들어가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민 한마디는 오늘 기자회견장에서 전한 유가족들의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만약 류미진 전 과장, 용산구청장, 용산경찰서장, 경찰청장, 서울시장, 행안부 장관, 국무총리의 자식들이 한 명이라도 그것에서 숨쉬기 어렵다, 통제해달라고 울부짖었다면 과연 그 거리를 설렁탕 먹고 뒷짐지고 어슬렁어슬렁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제목 미안하다 용서하지 마라. 시인 김우곤. 이태원 173-7 그 좁은 골목길에 꽃조차 놓지 마라. 꽃을 포기지도 마라. 그 골목에 아무것도 놓지 마라. 서울 좋은 애도꽃도 놓지 마라. 안전도 생명도 탐욕에 덮어버린 이 나라에 반성 없는 어른들 끝없이 원망케 하라. 네. 자, 오늘 오후에 민주당이 의총을 열었습니다. 앞서 이제 백 반장이 소개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죠. 물론 이제 국민의힘도 약간씩 기존 입장보다는 전향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직 최종 타협은 안 된 상황이고 민주당이 의총에서 이제 당내 의견을 모았는데 어떤 결론이 나왔어요? 네, 일단 민주당은 내일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 등을 전제를 한다면 여당이 제안한 예산안 처리 후에 국정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도 모레인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와 함께 개문 발차를 예고했는데요. 이를 위해서 특위 전체 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간사 선출, 계획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계획서를 채택하더라도 관련 부처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통상 2주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의하겠다는 겁니다. 한편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 진전된 안을 내놨다라고 본다면서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서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제부터 조금 더 진전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까 이제 백 반장이 얘기했던 대로 당내에서는 또 주호영 원내대표의 개인 의견이다라고 하는 또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의 좀 의견 수렴도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분위기고요. 민주당은 이제 모레 24일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그런 분위기군요. 어제 여당 지도부와 비공개로 만났던 유족이 이상민 장관에 대한 사퇴를 요구했잖아요. 저희가 속보로 전했던 그런 내용인데 민주당은 유족들이 원하고 있다면서 이상민 장관의 파면을 오늘 재차 요구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유족들도 원하는 이상민 장관 파면, 정부 여당은 언제까지 비호만 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책임 있는 자세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그 시작은 재난주무부처의 최고 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의 파면과 국정조사에 대한 협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와 여당은 언제까지 이 장관 등 참사 책임자들의 거짓말과 책임 회피를 비호할 것인지 유족들을 묻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 오영환 대변인이 말한 거짓말은 지난주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유족 명단이 없다고 국회에서 대답한 게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꼬집은 걸로 보이는데요. 앞서 명단이 없다는데 왜 국무위원을 못 믿느냐면서 화를 낸 것과 다르게 행안부가 명단을 가지고 있었고 정책 집행에도 활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안부는 실무진이 공문 결재 없이 유족 관련 자료를 입수해 관리자급에서는 알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는데요. 또 이 장관이 해당 자료의 존재를 알게 된 건 이 국회 예결위에서 답변을 한 직후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아까 이제 전국 공무원 노조가 이상민 장관에 대한 파면과 처벌을 묻는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했죠. 물론 이제 다른 이제 문항이 있는데 그중에 이게 포함이 된 건데 어떤 내용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이 오늘부터 24일까지 4일 동안 윤석열 정부 정책에 대한 찬반 투표에 돌입했습니다.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그리고 노동시간 확대 및 최저임금 차등 정책 등 7개 항목에 대해서 찬반 투표가 진행되는데요. 여기에 행안부 장관에 대한 파면과 처벌을 묻는 질문도 포함된 겁니다. 정부는 7개 문항 중 장관 파면 처벌 등의 4가지 문항은 정치적인 주장이고 공무원 근로조건 개선 등과 관계없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행안부는 이번 찬반 투표를 정당하지 않은 집단 행동으로 보고 주최자와 참여자 모두에게 징계를 경고해 갈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공무원 노조는 노조 활동에 대한 심각한 간섭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투표를 방해하면 투표를 연장하고 대통령 불신임 투표까지 진행할 거라면서 투표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공무원 노조가 2018년 합법 노조가 된 후에 정부 정책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법 외 노조였던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대통령 불신임 투표를 실시하려다가 논란 끝에 철회한 바 있습니다. 네, 기억이 나네요. 자,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세 인하, 또 종부세 완화, 금투세 유예. 지금 이제 입장차가 여야 간에 상당히 뚜렷한 그런 사안이잖아요. 민주당은 뭐 그동안 좀 입장을 놓고 좀 이제 여러 가지 변화 양상도 있었는데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금투세는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증권거래세를 현행 0.23%에서 0.15%로 낮춰야 한다는 건데요. 증권거래세 인하는 2년 전 여야가 국민에게 약속한 사안이라면서 민주당의 대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예정대로 가는 게 사리에 맞다고 했습니다. 네, 김 의장은 또 정부가 슬쩍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올리는 안을 끼워 넣었다면서 정부 여당은 초부자들의 이익을 옹호하면서 왜 서민의 이익은 안 된다고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협의가 잘 안 될 경우에는 정기국회 마감일인 12월 9일 이전에 처리하겠다. 준 예산이라는 건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네, 금투세가 뭐의 종반인지는 알아요? 네, 투자세입니다. 네. 금융투자소득세. 네. 괜찮아요, 유 실장. 뭐 그 정도 모를 수도 있죠. 제가 저번에 한번 소개를 했었는데. 네, 근데 보통 금투세라고 많이 불러가지고 네. 저도 좀 헷갈려요, 중간중간에. 네, 좋습니다. 국회 상황실을 저 참 좋아합니다. 자,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삭감한 데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반성하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가 공공임대 관련 예산을 무려 5조 6천억 원 삭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없어져버린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했는데요. 정부와 여당을 향해서는 확대해도 모자랄 예산을 칼질하고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에 올인한다면서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대표는 또 재벌과 초부자들에게는 연간 6조 원에 이르는 특혜 감세를 추진하고 있는데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고통을 방치하는 건 공정하지 못한 처사라고 했습니다. 민생의 핵심 중 하나인 주거 안정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면서 공공임대 예산을 확충해서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요. 국민의힘 이태원 사고조사 특별위원회가 특위가 서울경찰청을 방문을 했다고 하네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국민의힘 쪽에서는 경찰의 기본이 무너졌고 국민 보호를 맡길 수 있나 의구심이 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지난번에 이제 서울청 당직 상황관리관인 류미진 총경이 그때 이제 사무실에서 근무한 게 일종의 관행이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 국민의힘 쪽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관행이 아니고 징계를 받아야 될 사안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그런 설명을 국민의힘 쪽에서 했습니다. 지금 기동대 요청을 했느니 마느니, 했느니 안 했느니 또 그 용산 전 서장과 또 서울청장 간에 또 진실 공방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정확하게 확인을 하지 못했고 특수본의 수사를 기대한다는 그런 입장을 냈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주민 제목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여야 국정조사 평행선, 유가족, 대통령 공식 사과 촉구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국민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명분 없는 파업은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요구는 늘 경청하고 협의할 수 있지만 불법적 파업과 명분 없는 국민 협박은 결코 용인되지 않을 것입니다. 공무원의 노동자 활동 또한 법 테두리 내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노사 불문 입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11월 12일 수많은 노동자들이 서울로 집결해서 다시 한번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을 다짐한 바 있습니다. 이제 노동자들의 거센 분노가 폭발할 시점입니다.
지금 영상도 봤습니다만 민주노총이 총력 투쟁 주간을 이제 선언을 했죠. 선포를 했습니다. 노동계의 겨울 투쟁, 보통 동투라고 하는데요. 어느 때보다 거셀 그런 분위기죠. 네, 민주노총은 이른바 노란봉투법 추진을 위한 총력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오늘부터 국회 앞에서 24시간 농성투쟁을 시작했는데요.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동법 개정 움직임을 저지하고 민주노총의 입법 요구안을 관철하기 위해서 국회 종료 시까지 의제별, 가맹별 대국회 총력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조금 전에 한덕수 총리도 엄정 대응하겠다는 또 정부의 입장도 밝혔는데요. 이번 주부터 민주노총 산하 단체들의 총파업이 줄줄이 이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민주노총 전국 건설노조가 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오늘 세종대로와 여의대로 일대에서 대규모 총파업 집회를 열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도 오늘 24일에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인데요. 지난 6월에 총파업 이후에 약 5개월 만입니다. 당시에 정부와 이 안전운임제에 대해서 합의를 했었는데 이 지속 추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인데요. 올해 말 안전운임제의 일몰을 앞두고 있지만 국회에서의 논의는 아무런 진전이 없고 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책임 회피만 반복하고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오는 25일에는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나섭니다. 학비노조는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 해소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이 급식이나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노조원들이 이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이 급식, 돌봄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는 24일부터는 준법투쟁에 돌입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도 30일부터는 무기한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입장인데요. 이 정부와 서울시가 발표한 인력 감축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철도노조도 다음 달 2일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인력 감축 반대와 처우 개선을 파업의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네, 운수와 철도가 모두 멈춰서면 물류 대란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당히 긴박한 상황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24일 화물연대 파업부터 막아야 될 텐데 오늘 당정협의회가 열려서 이 사안을 논의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안전운임제 일몰의 3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화물연대가 추가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철강, 유조차, 자동차 등 5가지 품목은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양호하다면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확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는 시멘트와 대형 컨테이너 운반 화물차에만 안전운임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서는 경고의 메시지를 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당정이 한 목소리로 불법 파업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정재 국토위 간사는 자신들 이외에는 대체 수속 인력이 없다는 점을 이용해서 명분도 양심도 없는 묻지마식 파업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을 했고요. 이미자 환노위 간사도 화물노조는 전체 화물 차주의 44만 명인데 여기에 5%에 불과하다. 또 개인 사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 단체라면서 헌법이 보장한 단체 행동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물연대의 파업은 정당한 쟁의 행위가 아니라 불법 행위에 불과하다는 주장입니다. 네, 앞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고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다고 그랬는데요.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 7주기였습니다. 오늘이 여야 정치인들이 이제 집결을 했는데 앞에선 저희가 이제 MBC 기자와 관련된 얘기만 다뤘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묘소를 찾아서 참배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립현충원에 김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다고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은 방명록에 지금은 모두 거산의 큰 정치와 바른 정치를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적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거산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호입니다. 오늘 참배는 사전에 일정이 공개되지 않은 조용한 추모 형식으로 진행됐고요. 표 기자단 없이 전송만 대동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의 서거 7주기 추모식도 국립현충원에서 거행됐는데요.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당 일정을 이유로 추모식에 불참했는데요. 지난해 6주기 추모식에는 당시 송영길 대표가 참석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다루진 않았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속보가 나왔습니다. 그 술자리 의혹을 제보한 B 씨가 글을 또 하나 올렸는데
경찰들이 집으로 찾아왔다는 거죠, 류 실장? 그렇습니다. 서초서의 경찰 4명이 참고인 조사를 위해서 자신을 찾아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나와서 이야기를 하자는 걸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창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다면서 명예훼손 사건에 4명이나 집으로 찾아와서 참고인 조사를 하는 웃픈 현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뭔가 이상해서 취재해달라 제보만 한 것뿐인데 이러면 무서워서 누가 공익제보를 하느냐. 권익위에서는 공익제보자로 인정 안 할 분위기고 그래서 아무런 보호조차 못 받으니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어제 저희가 속보로 다뤘던 내용인데 경찰이 김은혜 홍보수석의 이제 재산 축소 신고 의혹 사건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잖아요. 민주당이 재성 신청을 하겠다고 예고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김은혜 홍보수석이 지방선거 당시 약 16억 원의 허위 축소 재산 신고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됐지만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됐다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면서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과 정치 경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 경기도당도 김은혜 전 경기지사 후보보다 재산 허위 축소 신고 금액이 적었던 경우에도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을 받은 선례가 있다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도 후보가 인지하지 못했다고 소명해 모든 게 해결되면 그것이야말로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는데요. 자체 법률팀과 논의 뒤 사건 재검토 및 재정 신청 등 추가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왜? 류 실장 보라고요? 5시에.